과학자와 지질학자들은 광활한 바다에서 스트리머 케이블이라고도 하는 이 믿을 수 있는 장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약 5에서 20m 깊이에 떨어지며 길이가 각각 6km 이상에 이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수중에서 꽤나 소란을 일으키고 온갖 종류의 호기심 많은 생물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누가 이 파티에 올까요? 상어예요. 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스트리머 케이블의 자기장에 이끌려 가끔은 이를 쫄깃한 스낵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상어가 해저 케이블에 개인적인 복수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구글과 같은 대기업도 이러한 수중 케이블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상어 이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케이블을 멋진 소재로 감싸야 했어요. 상어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 지연되는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기술에 대해 심각한 원한을 품고 있는 굶주린 포식자예요. 그렇다면 상어들이 이 케이블에 열광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글쎄요, 아무도 확실히 알진 못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상어가 전자기장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저 케이블 모양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수중 이야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어는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해저 케이블의 깊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특정 수심에서는 황소상어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어들은 단단한 회색 체격의 짧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수중 동네의 불량배와 같은 존재죠. 황소상어는 전 세계의 열대 및 온난한 바다에서 널리 발견되며 스트리머 케이블을 찾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학자들이 정말 과학을 위해 황소상어 무리를 잡아 케이블을 물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러기엔 너무 영리해요. 대신 실제 황소상어 턱을 3D 스캔하여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죠. 하이테크예요. 그들은 케이블에 대한 상어의 공격을 시뮬레이션하여 충격과 압축력을 측정했습니다. 상어가 해저 케이블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어가 케이블을 물 때 얼마나 빨리 헤엄치느냐에 따라 해저 케이블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어가 최고 속도로 유유히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해저 케이블을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수중 해저 케이블의 운명을 전적으로 불쌍한 상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2009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물고기가 해저 케이블을 갉아먹어 왔다고 합니다. 마치 수중 생물들을 위한 뷔페와도 같아요. 꼬치고기,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상어, 심지어 다른 교활한 범인들도 케이블을 물어뜯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전선을 이빨로 물어뜯어 전선이 바닷물에 떠다니게 하죠. 이는 케이블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케이블 설치의 매혹적인 세계가 아직도 궁금하신가요? 국제 데이터의 90% 이상이 물속을 통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중 고속도로와 같은 이 케이블은 해수면 아래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깊은 수심까지 도달해요. 이제 이 케이블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만화에서처럼 전선을 물에 떨어뜨리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케이블 레이어라고 불리는 특수 보트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이 용감한 보트는 대자연이 던져주는 모든 장애물을 피하면서 해저의 평평한 표면을 가로질러 케이블을 세심하게 설치해요. 케이블 크기에 있어서 얕은 물 케이블은 소다캔만큼 두껍습니다. 반면 심해 케이블은 이보다 훨씬 작아서 마커 크기 정도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취약성 때문입니다. 해저 2400km 아래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심해 케이블은 보호를 위해 많은 쉴드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해저 케이블은 마치 케이블계의 마른 수영선수처럼 심해 속을 쉽게 미끄러지듯 통과합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도 잊지 마세요.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케이블을 설치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백만 달러에 달하죠. 실제 가격은 케이블의 총 길이와 목적지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얕은 수심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건 꽤 멋진 광경이에요. 해저 케이블은 고압 워터제트를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조심스럽게 박힙니다. 해저 케이블에 아늑한 지하집을 지어주고 해류의 변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케이블 설치는 느리고 다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정말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업적이에요.
수중 세계는 복잡하고 섬세한 생태계이며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설치물이 해양 생물과 서식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기술 발전과 해양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케이블 업체들은 이를 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할 때마다 고양이 동영상과 재미있는 밈이 파도 아래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수중에 케이블을 안전하게 매설하는 것은 사실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9세기 중반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모험을 시작할게요. 1854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와 뉴펀들랜드의 먼 해안을 연결하는 최초의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 설치가 시작되어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옛날 얘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당시에는 이것이 꽤 큰 사건이었다는 걸 명심하세요. 4년 후 진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전송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로스, 화이트하우스가 5분 신호 수신. 코일 신호가 너무 약해서 전달할 수 없음. 천천히 규칙적으로 운전. 중간 분리를 넣었습니다. 코일로 응답하십시오. 알아요. 신나는 메시지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 해저 탐사에 참여한 놀라운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메시지에 나오는 화이트하우스라고도 알려진 대서양 전신회사의 수석 전기 기술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정말 대단한 전기 기술자였을 거예요. 한편 케이블 선구자들이 대서양 횡단 통신의 토대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동안 바깥 세상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재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댈러스라는 작은 정착지가 광활한 텍사스주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로 초고속 인터넷과 원활한 글로벌 통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전선 절단기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가능합니다. 멋진 스쿠버 슈트를 입고 튼튼한 전선 절단기를 갖추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도 좋겠죠.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매우 중요한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볼트의 매우 위험한 전압이 흐르니까요. 하지만 2013년에 이집트에서 실제로 누군가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멋진 잠수복을 입고 와이어 커터를 장착한 대담한 사람들이 이 작업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죠. 그들의 목표는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무려 2만 킬로미터의 생명선인 동남아시아, 중동, 서유럽 케이블이었습니다. 그 장난꾸러기 케이블 절단가들이 이를 저지르자마자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인터넷 속도는 무려 60%나 급감하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귀여운 강아지 동영상을 로딩하려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심각한 얘기는 안 할게요. 케이블이 수리된 후 인터넷은 불사조처럼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속도가 회복되었고 모두가 다시 한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몰아보고 온라인 게임을 끝없이 즐길 수 있게 됐어요.